이 책을 꼭 다 읽어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이 책을 가지고서 순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괄적으로 그냥 그 네 챕터씩 이렇게 잘랐습니다. 뭐 내용별로 자른 것도 아니고요. 그 네 챕터씩 잘라서 1조 달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 다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을 해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지 그다음에 그들의 장점과 약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 배송 전쟁하고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배송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배송에 따라서는 또 배송에 대한 시스템이나 또는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풀필먼트 센터나 뭐 창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자신이 없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걸 섞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미리 보내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읽어봤는데요. 1조 달러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쓰신 작가분이 상당히 최근 내용들을 많이 실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2조 달러에 대한 얘기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조 달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그들이 어떤 플랫폼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조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1조 달러 기업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우리가 저는 모든 기업에 우리나라도 1조 달러 기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영어권이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고 테크를 중심으로 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4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서부터는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권 지출 저는 2000년 초에 코인 기업들 지금 그런 코인 말고요. 뭐 E코인이니 A코인이니 Z캐시니 뭐 이런 그 A캐시니 이런 캐시와 코인 기업들이 우르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IC 카드를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온라인 선불 카드를 기반으로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싹 다 사라졌죠. 그래서 10몇 년 거의 20년 만에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과거에는 뭐가 어떤 차이가 있고 성공 요소가 뭔지 제가 이걸 아는 것 중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선불카드로서 거의 금융업은 아니지만 금융업 같은 그런 유사금융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권에 대한 접근, 예를 들어서 K뱅크,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섀도우 금융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은 배송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배송 전쟁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제가 뭐 배송 때문에 강연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물류에 대한 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우리나라는 뭐 총알 배송에서부터 뭐 번개 배송 뭐 할 거 없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해외 기업과 조금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은 과연 이게 딜리버리 히어로하고의 합병이 인가가 될 것인가. 최근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는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카카오의 플랫폼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3월 달에 사회이사를 그만두기 전에 96개의 자회사, 투자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회사, 투자 기업, 손자회사 해가지고 96개가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문어발이냐,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어발이냐,
아니면 협력의 파트너로 하는 거냐. 아시다시피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 독식이 아니면 돈을 벌기가 힘들고 시장을 50대 50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성이 있는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한 5분 정도 빠르게 리뷰를 좀 이렇게 했는데요. 리뷰가 아니라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전부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열어주시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고요. 뭐 잡음이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1시간 반 동안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던지시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조 달러 기업의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하는 화제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기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당히 저력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오너로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만 오너고 나머지 전부 영입된 사장, 전문 경영 사장 또는 거기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그런 대표이사들인데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부 클라우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아마존의 클라우드는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존이 50% 정도를 잡고 있고 MS가 그 뒤를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따르고 있고 알리바바는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저도 MWC에서 10년 동안 봐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웨일이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는 처음에 그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봤을 때는 야 이거 누가 중국 클라우드를 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중국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 법에 외국계 기업이 자국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버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자국의 클라우드를 쓰든지 이런 그 법이 있어서 중국에 들어가는 모든 기업은 서버를 중국에다 놓든지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의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가 가장 많이 팔리게 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먼저 너무 다이브를 했나요? 자, 지금 편하게 말씀을 주시죠. 여기에 또 다른 책의 이야기는 대규모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쇼핑, 소셜,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공통점보다도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17페이지의 그 4가지 공통점을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은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시장이 뭐 확장된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추격자들도 타격을 받아 경쟁 상대가 살아 이런 것들이 근거가 뭐 있으니까 저자가 썼겠죠. 근데 안전한 우량주다 이런 얘기들도 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금 보유라고 하면은 어떤 평균적인 또는 다른 IT 기업 대비 뭐 이 기업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겠지라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뭔가 동일 인더스트리 내에서 더 많이 몇 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았을 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현금 보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렇다기보다도
왜냐하면 화두가 이제 공통점이라고 네. 하셨는데 저는 이 저자가 쓴 이런 작용 네 가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던데 너무 예. 나이브하게 정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어떤 결과론적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어찌 보면 교수님이 질문 던진 거는 1조 달러 기업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 1조 달러라는 기업이 됐느냐, 약간 이런 컨셉일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뭐 이제 금년 3월에 창업을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음, 당연히 저도 나중에 1조 달러 기업으로 키우고 싶은 욕심을 안 가지고 있는 기업가는 한 명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실제 1조 달러 기업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그 1조 달러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걸 발견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페북에다가도 간단히 교수님 질문한 거 뭐 답변 아닌 답변 써놨는데 그냥 뭐 딱히 공통점이 발견이 안 돼서 저는 다들 타이밍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라고만 써놨거든요. 이게 그냥 예, 수치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구글 같은 경우는 한 2, 3천억 달러 정도씩 현금이 쌓여 있다라고 그러고요. 애플은 그거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총탄이 많으면 M&A나 뭐 R&D로서의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이런 총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쉽고 주가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회사다. 원래 제가 JP모건에서 들은 얘기는 시절이 아무리 좋고 회사가 아무리 나빠도 주변 상황이 나빠도 두 가지만 있으면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투자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CEO에 대한 믿음이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EO는 전혀 뭐 도덕적으로 문제 없고 아니면 정말 올인을 할 거고 뭐 이런 트러스트가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회사에 대한 컨빅션, 어떤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가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분이 예를 든 거는 테슬라와 아마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의 테슬라와 지금의 아마존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잘 될까 말까 일반인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때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 아까 두 가지 원칙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튼 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상대적으로 그 산업군에서 몇 배가 많고 이런 것보다는 절대 규모는 아무튼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통기업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 아마존도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존 때문에 메리스라든지 백화점 아니면 제이스펜이라든지 시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막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때문에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그 상거래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이 8, 90%가 넘고 온라인은 기껏 해봤자 10% 안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다 잡아도 사실은 오프라인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존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다. 뭐 정말 기자들이 말하기 좋은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고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몰락을 하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다 많이 몰린 거는 또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좀 주가가 오르는 게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 버블이 있던 시기처럼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게 기술주는 뭐 경기 침체 수혜를 받는 우량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게 계속 이러한 것들이 상승이 될 건지 아니면 예전에 닷컴이나 튤립처럼 떨어질 건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건데 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은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 기술 기업들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20% 이상 조금 빠져서 투자했었던 분들이 뭐 쇼크가 난다라는 기사가 오늘 계속 있기는 예, 예.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국내도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그 KT나 SKT하고 그 망 사용에 대한 그런 법적인 뭐 한계성이나 아니면 규제 같은 것들이 좀 풀어지면서 사실은 기존 전통 기업들하고 또 테크 기업들하고의 유기적인 연계 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토양인 것 같고, 그 예, 예전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측면인데, 뭐 기술 기업들이 BM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술만 존재했었던 약간 그런 양상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수익을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의 뭐 전초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이제 어떤 버블이 한번 일어나지 않았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상은 저도 등락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그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처럼 정말 이렇게 뭐 한순간에 어떤 내용들이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없어지는 형태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하고 조금 다른 방식이 아닌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예전에 그 닷컴 기업들이 현금 없이 움직인 것도 있었고 BM 없이 움직인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현금도 탄탄하고 BM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협조자들이 특히 많죠. 특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뭐 꼭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1조 달러 클럽 공통점 얘기하시면서 아까 그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그 IT 거대 기업이라는 거가 이제 공통점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이 회사들이 상장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총들이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마켓 그 사이즈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마켓에서 그 플레이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4개 회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그 상장되는 회사들은 이 정도 1조 클럽이 돼 있는 회사들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좀 제가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알리바바는 사실은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좀 연계해가지고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애들은 그러면 나 결국 얘들도 그런 1조 클럽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네요. 예, 알리바바 시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한 몇천억 정도? 근데 제가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주는, 아까 이제 뭐 신뢰 얘기도 나왔지만 그 신뢰성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어적인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아직까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헤게모니? 그 끌고 나가는 뭐 사실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선점해서 계속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찾아보니까 알리바바 알리바바 시초가 그래요. 800조? 여기 877조라고 돼 있네요. 네. 뭐 거의 조금 있으면 여기도 1조 달러로 들어가겠는데요, 잘하면. 근데 중국 기업은 저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진다는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죄송하다는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저는 일단 공산주의 국가를 믿지 않고요. 그들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중국 기반이라고 하는 게 좋으면서도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 예를 들면
알리바바 크라우드 웨이를 도대체 누가 쓰냐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아마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중국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쓰겠지만 중국 기업들과 텐센트는 좀 다릅니다. 제가 텐센트를 조금 아는 게 저희 집 아이도 텐센트에서 인턴을 했고 그 다음에 텐센트에 있는 부사장들하고 조금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텐센트는 알리바바보다는 확실히 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중국 기업이라고 하는 게 혹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1조 달러 기업은 아시겠지만 애플이 45년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정도 됐고 2년 차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 기억에요. 2018년 초에 이 언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에 1조 달러 기업을 애플이 먼저 할 거냐 아마존이 먼저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아마존이다. 왜? 애플은 단말기 사업자지 종합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다. 뭐 그리고 애플은 그 단말이 빠져버리면 매출의 7, 80% 이상이 빠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말 하나 잘못되면 이 회사는 폭삭 망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했던 거고 아마존은 종합 플랫폼 사업자이기 때문에 스타트는 늦어도 한번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엄청 불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018년 초에 그런 논쟁을 했는데 애플이 9월 달인가 7월 달에 7월 달에 했죠. 그 다음에 2달 후에 아마존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순수하게 자기네들 실력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 아마존은 25년 동안 열심히 한 그 대가인데 지금 2조 달러 기업은 프리미엄이 붙은 게 이제 코로나가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한 20%가 30%씩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순이익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다른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3조 달러 기업은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거친 이후에 다시 1조 달러로 내려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 비슷한 그런 신기술들이 막 붙어서 뭐 이렇게 플랫폼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3조 달러 기업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어도 한 2, 3년 내에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구글이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붙이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자, 1조 달러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그 빅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접근하는 거에 대한 저는 금융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을 잘 몰라서 여러분 여기 혹시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정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저기 트원 학생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주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우리 트원 학생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같이 의견을 묻는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끝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우리 통학생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금융업 진출에 대한 얘기. 제가 2015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서 그 유럽의 은행장이 2015년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카카오에 있는 임원들이 대대적으로 저기 MWC를 갔습니다. 한 20여 명이 같이 갔는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머니뱅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뱅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소름이 섬찟하더라고요. 가장 귀중한 데이터죠. 금융 데이터, 개인의 소득 데이터, 소비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보다는 지금 IT 기업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크 기업이 금융권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뭐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테니까 의견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핀테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예. 사실은 뭐 저도 뭐 잘 모르지만 파이낸스 쪽이 되게 규제가 강한 그 인더스트리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기존의 전통 기업이라고 하는 은행, 뭐 증권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 2개 있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좀 소소하게 있는데,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해관계자들끼리 되게 활발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이를테면 뭐 카카오도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여러 금융회사들, 은행회사들하고 같이 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네이버 페이를 그 미래에셋이랑 했었나요? 여튼 대우랑 했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여기도 그 전통 기업의 몰락이 이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런 것들이 뭔가 잠식해가는 과정으로 저는 앞장에는 봤는데, 금융도 마찬가지고 사실 자동차도 뭐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뭔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생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가 카카오도 그때 얘기를 했을 때 그 본인들은 실제 지금 금융회사가 하는 거랑 산업군이 다르고 그쪽에서 하지 않은 거 위주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는 어떤 비전 같은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